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저녁입니다. 우리가 길게 코로나를 지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그나마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들은 잘 되어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더 나은 올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들은 함께 또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우리의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달콤한 인생을 꿈꾸는 우리들이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꿈들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언제나 도전하는 삶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또한 그 도전하는 과정이 없던 능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커져가고 하는 것들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겠죠. 자, 이제 얘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그래서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절에 정말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림에 재능이 있던 분의 그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화 물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분은 유화를 주로 그리는 분이라서 그 유화 물감을 안 그래도 귀했었는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미국 병사에게 그 물감을 구해주기를 청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후원하셨던 분도 실제로 그 물감을 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예술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군 병사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런 유화 물감을 사다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그 화가로부터 단지 작품 5점을 받아서 귀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가는 이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병사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사람이 아파서 많은 돈이 들게 됐죠. 그 딸이 그 집에 있던 그림들을 누가 그렸는지를 찾아보고 그 작가가 이제는 한국에서 유명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그 그림을 경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이 안에는 그 그림이 없죠. 왜냐하면 미군 병사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팔레터라는 그림이고, 박수근의 팔레터, 이분이 박수근이고요. 팔레터라는 그림은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치란 겁니다. 그 가치란 것을 누군가는 그림의 가치가 아니겠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탁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그 미군 병사는 그런 가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좋은 마음에 그렇게 후원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또한 나중에 그게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병사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50년 만에 그렇게 큰 가치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박수근 화가처럼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그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은 결국은 온라인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 학생들은 이제 줌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듣는 것만큼이나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일단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소리들이 약간의 시차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의 눈은 잘 모르지만 뇌는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보정하기 위해서 피로도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뇌를 갖고 있는데 한 화면에 여러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한테 시선이 가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꺼번에 살펴보게 되는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죠. 최종적으로 제일 피곤한 건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피곤하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피곤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팅도 줌으로 한답니다. 예. 그리고 같이 공부하자라는 얘기가 만나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줌으로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줌으로 공부를 같이 할까요? 마이크 끄고 음소거해 놓고 같이 틀어놓고 있으면 내가 한 번씩 쳐다보면 내 친구는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같이 공부하자, 도서관에 가자라고 해서 전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다 공부하는데 썼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치고 딴 생각이 들고 하면은 그 소리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오락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의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줌으로 소리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오락거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서 봤던 고요 속의 침묵, 침묵 속의 고요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입모양이나 몸짓이나 그런 것으로 뭘 표현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5-6명이 스터디를 하다가 두 사람이 그 고요 속의 침묵 그걸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또 쳐다보고 뭔가 서로 경쟁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새롭게 이렇게 온라인의 문화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들이도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집들이 선물도 그래서 온라인 쿠폰으로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소비 문화죠. 그래서 그 소비 문화들이 온라인으로 예전부터 쭉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어차피 35%는 절대로 온라인으로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기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는 그룹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일 빨리 이겨나가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확진자, 국내 발생 확진자가 1명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외 유입이고 그 해외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갔다 올 때는 또 자가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뉴질랜드가 가장 빠르게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쪽에서는 대만에서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3위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인도가 그 항체 검사를 보니까 50%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결국 병상이 없을 정도로 같은 병원에 그 영안실이 없어서 한쪽에는 사람이 죽어 있고 한쪽에는 입원해 있고 하는 것까지도 견뎌내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서 어느 나라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고 거기에서 지금 좀 12월 달쯤에서는 백신의 개발 얘기가 막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대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보다는 변이에 관한 얘기들이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올해를 이렇게 또다시 견뎌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5차에까지 가면서 1인당 약 차별성이 있지만 8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내가 일한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장사 못한 것에 대한 보정을 제대로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국가가 짊어진 빚을 우리나라에서는 짊어질 상황이 안 되고 있죠. 자, 길어질수록 그런 것이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소득이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더 커졌습니다. 아마존이 그렇고 또한 그 온라인 국내에서도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들을 맞았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온라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온라인은 소득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라인을 소비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면 소비가 소득이 되면 온라인도 소득으로 이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득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여기 같이 하면 답을 찾으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은 없는 거다. 그냥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확실하게 2016년부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형태가 자리를 잡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전기기관이 2차는 전기가, 3차는 자동 제어가, 4차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점점 편리해지고 점점 필요 없어지는 그렇게
세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은 우리 곁에 부쩍 다가와 있습니다. 텐스플로어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GPT-3는 지금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란 이름으로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것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되더라도 사람들의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존재하죠. 그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연결 경제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경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 개발한 업체들, 이렇게는 또한 경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보를 독점하고 하는 형태의 미래들을 우리는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게 됐을 때도 결국 사람들이 경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연결된 것이 생산과 소비를 같이 그 안에서 이끌어내면서 플랫폼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플랫폼을 이해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주도자, 생산자가 될 것이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플랫폼 안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소비자로 전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계층이 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심에 연결 경제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처럼 연결만 했더니, 카카오 연결만 했더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은행까지 만들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산자, 백설, 설탕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걸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MBC의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시점에는 유통자가 중심이 됐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자 중심은 이렇게 포장 단위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대형마트에 가면은 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단지 눈에는 잘 표시 안 나지만 포장 단위가 바뀌었을 뿐인 거죠. 식용유 리터수가 조금 차이 나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자들은 개수가 달라집니다. 2개 묶음과 1개 팔 때하고 개수가 다릅니다. 4개 묶음이 오히려 더 싼 경우가 생기는데요. 3개 묶음은 원래 생산자가 만들어 팔던 방식이고, 4개 묶음은 유통자가 그렇게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개 묶음을 사는 것보다 3개 묶음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방식이란 것을 MBC의 불만제로가 보여줬습니다. 유통자 중심의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PB 상품이라고 했던 바나나 우유가 바나나 맛 우유라고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곳은 바나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조차도 PB 상품은 원유 함량이 다릅니다. 커피는 커피 함량이 다르죠. 13.3%이던 커피가 PB 상품이 되니까 11.7%까지 내려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원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두를 갈아서 100%라는 게 나오죠. 나머지는 도대체 뭘까요? 녹말과 커피 향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햄은 고기 함량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최저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최저 가격, 우리는 가격이란 곳에 끌려서 많은 것들을 소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보니까 유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대파는 81.5%, 그리고 쌀이 그냥 도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유통 비용이 21%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여기 보시면 56%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통 비용을 줄이면 결국은 내가 덜 지출하고 좋은 품질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의 단계를 줄였던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했었는데요. 그 대형마트에서의 소비가 실제로는 가성비란 이름으로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가 퇴출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던 그런 대형마트, 슈퍼에서 우리한테 이런 화학적인 것들을 계속 유통시켰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유통만 시키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분에 대한 검사, 이게 해로우냐 나쁘냐 라는 것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상품의 유통기간을 늘리느냐가 더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향신료, 색소 같은 2600가지의 우리가 자연에서 취한다면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을 입에 안 닿아도 되는 것들을 생리대를 그리고 가습기의 성분을 이렇게 우리는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퇴출하고 가심비의 시대가 된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형마트들도 다 인터넷 쇼핑몰들을 가지고 있고 빠른 배송을 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하이리빙의 제품이 훨씬 더 착한 가격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네이버에서 스마트 렌즈라는 것들이나 또 구글에서도 그림을 분석하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이런 어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비추면 그 상품의 가장 최저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스마트 렌즈를 보여주면 어디에 최저 가격이 나타나죠? 네이버 쇼핑의 최저 가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선은 바로 이렇게 회원제로 해서 일정 상품이 계속해서 일정량의 상품이 계속해서 유통되는 곳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정된 판로죠. 그 판로에는 더 착한 가격선이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품의 품질은 1000도에서 800도에서 구운 거하고 1300도에서 구운 거는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같은 그람수로 환산해 봤을 때 5,000원대 그리고 3,900원대 이런 차이들을 보이는 거죠.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오는 전기레인지는 실제로는 안에서 발열체보다 더 중요한 건 상판입니다. 그래서 그 상판은 열을 받아도 위쪽에서 차가운 것이 닿더라도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걸 강화 유리로 했을 때는 견디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오랜 동안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반달해온 것이 전기레인지 독일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수입했을 때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피루리나, 그 식물에는 세포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피루리나에는 세포 벽이 아니라 세포 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엽록소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식품에도 우주인들이 저쪽 우주 공간에 가서도 먹는 그런 제품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녹색 채소의 섭취량이 아주 적은 이 상황 속에서 해독 작용을 해주고 또 몸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스피루리나가 예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다가 지금은 대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말로 들어온 거를 하이리빙에서 구매하신다면 최저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용 티슈 얼마나 더 깨끗하냐? 예. 그리고 재생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고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지가 나지 않고 천연 100% 펄프를 사용하면서 더 저렴한, 예, 매수당 더 저렴한 가격선이 바로 하이리빙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 홈쇼핑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이리빙에서 구매하실 수 있죠. 미용 비누, 예, 가격 차이가 3개의 가격으로 봤을 때 3,600원과 21,000원이랍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하이리빙의 화이트 랩스라는 것이 1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큰 차이들을 우리는 하이리빙에서 알게 된다면,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때 처음 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이리빙에서 이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다 하이리빙을 통해서 구매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RTG 오메가 흡수가 더 좋고 또한 그 청정 지역에서 나는 그런 오메가를 하이리빙에서 구매하신다면 더 오래 보존되는 낮게 포장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흡수력도 최고로 좋은 제품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햇빛에 말린 멸치가 훨씬 좋겠죠. 예, 쪄서 말리는 것보다. 그래서 햇빛에 말린 것은 하이리빙에서 나온 제품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바디 클렌저, 습기 제거제, 표백제, 이 모든 것들이 하이리빙에서 구매하신다면 좀 훨씬 더 저렴한 거죠. 실리콘 곰팡이 제거제, 요즘에 집에 계속 계시니까 뭔가 청소할 거리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 청소할 거리 중에 하나가 실리콘, 또 그 욕실에 줄눈에 피는 곰팡이 이런 것들을 발라놓고 실리콘 안에 있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도 하이리빙에서 구매하신다면 효과가, 딴 것들을 썼던 분들이 하이리빙 거를 주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소비가 이렇게 품질 좋고 가격 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서 소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이리빙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구매와 소비가 일어나는 하이리빙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내가 소득으로 만들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소비를 통해서 같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더 싼 가격으로 했으니까 그만큼 이득이 됐겠죠. 자, 하지만 소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의 첫 번째 모습은 캐시백입니다. 마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0.1%다 라고 얘기하면 하이리빙은 3%에서 3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0.1%라는 것은 단순 캐시백입니다. 그래서 4,000원 쓰고 0.1% 4원을 계속 개인의 아이디로 모아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모아나갔던 것들이 계속 지킬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는 1년, 2년 이런 연수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소멸될 거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게 또한 마케팅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리빙은 매달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낸 것을 각자의 몫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을 썼으면 3%, 120원을 찾아올 수 있죠.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30배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으로 치면 4원도 그렇게 우리는 크게 4원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120원도 그렇게 찾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40만 원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24,000원입니다. 60배가 돼서 24,000원은 우리한테 찾을 의미를 주는 그런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것을 10가정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그 10가정이 같이 쓴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 달 각 가정당 50만 원을 0.1%를 찾으면 5천 원이 되지만 하이리빙에서 500만 원이 됐을 때 17%를 차지할 수 있는 85만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1년 동안 환산해 보면 6만 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1,000만 원이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소비할 수 있죠? 김장할 때 예전에 같이 마을 분유회에서 아니면 아파트 분유회에서 배추를 같이 사자. 요즘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에 인터넷에 같이 등록해 놓고 뭔가들을 구매했을 때 그 같이 구매하는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플랫폼의 모습으로 같이 등록하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각자의 소비가 같이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유통의 비용 200조만 치더라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70조 가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 거기다가 단위가 또 바뀌어서 7조도 아니고 70조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의 소비 문화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내가 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동생, 후배, 친구, 언니, 그리고 우리는 친족, 그리고 지인들, 학창시절의 지인들, 그리고 이웃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소비하고 마트에 가고 장에 가는 것들을 보기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죠. 6,000원에서 36만 원까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처음 살 때 가격이 싸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그런데다가 내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번 써보고 그칠까요? 아니면 계속적인 소비를 할까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사고 그친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캐시백도 한 번 받고 말겠죠. 그렇지만 품질과 상품에 만족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겁니다. 계속적인 소비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시장을 계속해서 알린 것 하나로 유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시장의 크기는 500만 원의 시장입니다. 여기 전 17%를 돌려받는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 달에 85만 원 17%를 적용해서 이렇게 돌려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추가 소득으로 내가 받는 것은 85만 원에서 6천 원에서 36만 원까지를 다 합친 49만 8천 원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각각 혜택들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35만 2천 원을 광고 수익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시장을 만들었던 그 소득으로요. 그래서 35만 2천 원 이런 것은 인쇄적인 소득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1,000만 원 시장에서 35만 2천 원을 1년간 계속하면 내가 받는 거는 10가정 중에서 100만 원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350만 원 이상을 찾아오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 소득은 결국은 내가 했던 광고의 크기에 계속 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 시장을 형성한 사람을 하이패밀리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은 생필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달 유지되는 겁니다. 매달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 매달 화장품을 사는 것, 매달 냉장고를 사는 것, 매달 자동차를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쉽죠?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매달 내가 집에 떨어지는 세제, 쌀, 양념 이런 것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계속해서 소비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신상품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새롭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품들이 하이리빙에는 먼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형성되어 나갈 때 가장 좋은 품질, 가장 저렴한 가격선이 하이리빙에서 형성되면 그 신상품을 소비한 사람들이 점점 또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걸 회원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내가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서 만들었을 때 나를 3명 정도 만들었으면 이때를 마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스터 소득은 1차, 2차, 3차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160만 원에서 285만 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내 소득이 평균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매달 들어온다면 매달 일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시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매출을 통해서 소득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연금성 소득, 연금형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계속 소득을 만들어내죠. 책을 쓰거나
음악을 짓거나 건물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을 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인쇄적인 소득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을 부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6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의 예금이 있어야 됩니까? 2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우리가 매달 받으려면 우리는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져야지 가능한 일일까요? 이 소득을 더 이제 늘려보겠습니다. 소득의 가치가 다를 뿐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늘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5사람 정도의 50만 원 소득자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면 그 소득은 440에서 560만 원,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마스터로 불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마스터 앞에 하이마스터도 자기 소득의 2배에서 4배 정도 사이에 연말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하이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연 1억 정도의 인쇄소득, 내 일을 하면서 받는 거니까 추가 보너스 같은 그런 소득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소득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 놓을까요? 내가 소득으로만 커져가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려고 하면 지금 소득의 2.5배를 벌어야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질이 바뀌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은 실제로는 자기 소득의 3분의 1만 되어도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성격의, 인쇄적인 성격의 또한 계속적인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하이리빙의 소득들입니다. 자이언트가 되시면 마스터라는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요. 내 소득은 700에서 1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임페리얼이 되시면 내한테서 정보를 들었던 사람이 이제 500만 원 소득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한테 원망을 할까요? 아니면은 고맙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한 내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 임페리얼이라고 불립니다. 오너는 1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의 보너스를 매달 소득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이리빙의 최고 직급인 로얄 오너는 8600만 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430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8600만 원이 안 되신다고 실망하시겠습니까? 4300만 원, 누군가는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이리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길을 증명한 사람들이, 로얄 오너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그분들한테 코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이리빙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이리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신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하이리빙의 상품을 써보고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먼저 그걸 전달해 주신 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필품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필요로 합니까? 그렇게 많은 신뢰가 아닐 겁니다. 그냥 내가 써보는 정도의 신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신뢰는 점점 커져가겠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나한테 전달해 주신 분과 그리고 내가 서로 같이 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모습은 내가 벌었던 돈을 소비를 하면서 없어지고 그걸 또다시 벌어야 되고 하는 누군가한테 계속 돈을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리빙에서는 그렇게 소비를 하더라도 그 소비 안에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나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리빙에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리고 인쇄적인 소득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우리는 가장 큰 대안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이리빙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이리빙의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실천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쉐어 플랫폼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플랫폼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비즈니스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 소의 해, 열심히 소처럼 우직하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올해 시작할 때 목표로 잡았던 것들을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지금쯤이면 설날이 되면 구정날 그날이 새롭게 시작한 날이니까 그때쯤 새롭게 결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퍼센테이지와 XO 문제 중에서 뭘 선택하고 계신가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왜 XO일까요? 실패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죠. 목표 얼마나 달성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를 할 게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달성하셨습니까? 그 얼마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달성했다. 우리는 OX 문제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이 한 달에 계획했던 것들이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눈금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칸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면 10% 달성했습니다. 60% 달성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더 잘게 나눴다라고 얘기하면 17% 달성했습니다. 64% 달성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나는 몇 프로 달성했는가 라고 나눠보는 거죠. 올해의 목표입니다. 한 달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시 나눠 가지고 다음 달에 더 열심히 이걸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OX 문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17%쯤 달성하고 있는데 이걸 25%쯤으로 달성률을 높이고 다음 달에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120%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한테는 내 스스로를 숫자로 쳐다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들을 냉정하게 쳐다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1년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목표를 못 달성했으니까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관념적인 것에서 퍼센테이지라는 잘게 쪼개진 숫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그게 다음 달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에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28일입니다. 그 28일간을 다시 나눠보고 칸칸이 잘게 쪼개보고 그걸 준비하는 것. 그게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은 나, 미 혼자지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표현하죠. 내 나라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잘 없습니다. 내 나라가 말이지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네가 나라 샀냐?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my country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들이 유럽권, 영어권, 라틴어에서 분파한 언어권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남 동료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라고 표현하죠.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단어상으로는 우리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 문맥을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많이 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마다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라고 쓰는 것하고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마을 조합, 구미라는 단체로 하나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미가 갖고 있는 결속력 안에서 똘똘 뭉쳐서 서로 폐가 되지 않는 것들을 서로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일본의 집단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쉬쉬하고 정부에서만 이렇게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폐가 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냥 혼자서 앓고 있는 거죠. 그 혼자서 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된다라는 것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가 폐가 되는 게 드러나는 것, 그걸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우리 집, 이런 식으로 어느 동네에 가도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가변적으로 그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자체를 우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아니라 도덕률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기본 틀을 미국에서 보면 미라고 생각한 내가 먼저죠. 그래서 내가 먼저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나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종 갈등, 백인종이 드러내고 마이 컨트리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종 갈등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지금의 백신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백신이 안 그래도 귀한데 누군가들은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있다. 더 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안 그래도 IQ가 높은 민족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방법들을 찾고 잘 이겨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에서, 나에서 우리로 가는 것은 더 현명해지는 호모사피엔스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피엔스라는 건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워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했었다는 거죠.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신체가 열악하지만 상상의 힘으로 우리를 찾아내고 같이 집단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워라는 것이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가장 큰 변화들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져서 이제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줬더니 렘브란트의 그림 전체를 371점의 렘브란트 그림을 보여줬더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렘브란트의 사실 묘사를 그대로 갖고 있고 자세히 이거를 실물로 본다면 아예 재질조차도 다 그 시대의 작품처럼 만들어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렇게 렘브란트를 똑같이 뺏겨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인공지능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넥스트 렘브란트에게 이 사람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사람은 초창기의 그림,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해된, 그리고 좌우 입체파라고 얘기를 하는 모든 각도에서 같이 보고 있는 걸 한 화면에 담으려고 했던 그 그림, 그리고 푸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그림까지 다 보여줘도 피카소다운, 누가 봐도 이건 피카소가 숨겨놨다가 이제 드러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바로 더 많이 알고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 똑같은 서류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을 봤었지만 이제는 우리 삶에서 우리들을 이겨나가는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창적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통찰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대치되지 않는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인간이 같이 하면서 우리를 형성하고요. 그 우리가 그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간 경제 안에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돌아간 제품이 온라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한테 결국은 소득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패턴, 삶의 패턴은 코로나 이후에 확실하게 더 나은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의 석학들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계속 수많은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유발 할라리가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울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찰의 눈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눈으로 쳐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내어놓는 가능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박수근 화가가 그렇게 창조해냈던 그런 가치들을 우리는 유통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연결 경제 안에서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코로나 속에서 점점 잃어버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루하루 더 나아져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제를 이뤘고 더 나은 삶의 패턴을 찾았다라는 멋진 하이리빙 안에 승승장구하시는 올해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이리빙 아리아리.